이번에 펑쿠이에서 온 소년이라는 장편 소설을 내셨죠? 정지돈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금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지돈입니다. 네, 정지돈 작가님 이번에 장편 소설 내셨는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소감,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 그 당시에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책이 나왔구나 그 정도? 그래도 약간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딱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주변 반응이나 뭐 독자분들의 반응을 딱 보면 이 책이 정말 잘 팔리겠다. 약간 이런 거. 이번 책은 망했구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출판사에서 이 책이 잘 팔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 약간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그 펑쿠에서 온 소년 제목이죠. 이게 정지돈 작가님의 기존 작품들하고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 물론 이제 기존 작품들도 뭐 독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좀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불평들을 종종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번 소설은 약간 보란 듯이 좀 심플하고 스트레이트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독자분들을 좀 배려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언제나 독자들을 배려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심플.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전에 소설들 보면 그 어쨌든 소위 서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은 겁쟁이 새로운 파티라던가 농담을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네.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설도 굉장히 어렵게 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그게 다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거를 그냥 늘 객관적인 층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신이 그냥 자신의 어떤 프레임? 렌즈로밖에 볼 수 없구나.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죠.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가 작품을 감상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심지어 공복이냐 배가 부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진짜 고급스러운 부분이. 네, 본격적으로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 펑쿠에서 온 소년을 거칠게 요약하면 펑쿠에서 온 에드워드 탕이라는 주인공이 그 연인인 준강과 헤어지고 한강에서 동동이라는 이름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이제 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밤새도록 개를 찾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기시감을 좀 느낍니다. 한강을 다룬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있죠. 봉준호 감독의 괴물. 그리고 또 잃어버린 개를 찾는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중 하나가 이제 플란다스의 개란 말이에요. 역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떤 평론가는 펑쿠에서 온 소년을 두고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 봉준호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정지돈이 던지는 도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평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가 아니고 전혀 한국의 소설가죠 그냥. 봉준호 감독은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이 아니고 세계를 대표하는 감독이죠. 그런 차이가 우선 있고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플란다스에게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물론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생각 못했고 한강이 배경일 때는 그쵸 괴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한강이 존재감이 굉장한데 도 불구하고 대중문화가 됐건 뭐 순문학이 됐건 뭐 여러 가지 해서 한강을 잘 다룬다거나 그 강렬하게 한강을 인식하게 만든 작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한강이 아무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제가 한강 근처에 살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강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뭐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수도에 강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파리에 뭐 세느강이 템즈강. 있고, 네, 런던 템즈강. 근데 사실 한강이 규모가 제일 커요. 크기가 제일 크고 그 도시에 있는 거 중에서 근데 뭐 크기가 큰 게 뭐 의미가 있어? 세느강처럼 예쁘지도 않고 주변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크기가 크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규모 스케일이 진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한강의 기이함은 그냥 이 규모에서 오는 건데 왜냐하면 현대 대도시의 수도에 이 정도 크기의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이한 인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봉준호 감독이 되게 포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어떤 자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수수께끼나 미스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봉준호 감독은 좀 원래 뭐 장기이기도 하니까 장르적으로 되게 SF 장르처럼 푼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그걸 뭐 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풀었죠. 문학적으로 풀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괴물하면 정말 생각나는 게 네. 티저 광고처럼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 이제 개봉하기 전에 인터뷰한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구성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맞아요. 한강에서 처음 괴물을 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약간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그럼 정지돈 작가님 실제로 한강에서 개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없죠. 저는 한강 서울 와서 처음 봤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대구 오기 출신이니까 전에 한강을 볼 수는 없겠죠? 있죠. 서울 오기 전에 못 보죠. 근데 이제 하긴 그 전에 놀러 왔을 때도 보긴 했는데 네네. 너무 크니까 너무 크고 한강은 다리를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걸어서 건너는 일이 그쵸. 없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무조건 건너고 엄청난 큰 규모의 강이 있는데 그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부에 있는데 외부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전혀 그렇게 강하게 인식이 안 되는 내 생활과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분리된 공간 같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된 게 거의 그래도 서울에 산지 한 10년 이후에 10년 정도 된 이후부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소설에서 뭔가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플롯, 뭐 추구의 플롯, 탐구의 플롯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플롯은 굉장히 흔한데 정지돈 작가의 소설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플롯을 사용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쓰셨을 법도 한데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식의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플롯을 쓰시게 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써놓고 났는데 이제 질문이랑 뭐 이런 거 보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 이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뭐 여행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관계에서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이를테면 저희가 그 과정에서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실한 게 있는데 과연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혹시 펑크에서 온 소년을 쓰시면서 뭐 생각한 작품이 있으신지 염두에 두고 이런 분위기를 내보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나요? 가장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서사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정조 분위기, 뉘앙스 그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네. 네.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라고 네네. 프랑스의 여성 미술가예요. 영상 작업을
설치 작업 많이 하는 그런 작가인데 그분이 만든 그 센트럴 파크라는 연작 시리즈가 있거든요. 영상 작업 시리즈인데 그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자기가 안 가봤던 낯선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어떤 영상들을 11개의 도시, 교토, 뭐 홍콩,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들의 모음인데, 네, 그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소설 쓰면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모습들, 풍경들이. 네, 그런 풍경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보통 정지선 작가님의 지금까지 작품들이 소설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재료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뭐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든지 어떤 뭐 소설이나 영화나 다른 작품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단편들, 조각들을 모아서 정지선 작가님의 스타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층의 레이어가 생기기도 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벌꿀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꿀들을 모아서 다양한 맛과 다양한 색깔이 있는 하나의 이제 커다란 벌집을 만든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소설은 반대로 이제 굉장히 심플하고 스트레이트해요. 그리고 또 실존 인물들이나 어떤 다른 예술 작품들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번 작품에 이러한 작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쓰시는 게 뭐 특별히 쉬웠다거나 뭐 어려웠다거나 하는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작법을 선택했다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야기에 맞게 쓰게 되는 건데 쓰게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데이빗 린치가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를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노인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형제를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찾아가느라고 이제 트랙터 같은 거를 몰고 타고 간 막 거죠. 네. 며칠을 네. 넘게 뭐 되게 오랫동안 쭉 그냥 가는 이야기도 굉장히 단순하고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뭐 감동적인 서사가 섞여 있는 그런 걸 찍고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크레딧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데이빗 린치가 맞나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데이빗 린치한테는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찍기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빗 린치가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화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매체다.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한 균형감을 필요로 한다. 조금만 심해져도 굉장히 심파가 되는 거고 너무 안 그러면 너무 건조해지고 근데 이 지점을 찾는 것이 되게 재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데이빗 린치를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데이빗 린치의 영화를 생각하면은 뭔 얘기야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화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도 좀 혼란이 있고 근데 창작자 이 작품을 하는 그 데이빗 린치의 영화들을 보면 그 이 사람이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봐왔던 것들 쌓아온 영화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보는 데이빗 린치 영화와 유사하지 않은 지금 한 말과 어울리는 이 사람의 레퍼런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어떠한 실제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 뭐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특별히 작가한테는 막 이것이 대단히 다른 것이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대단히 다른 것이다라고 느껴지진 않고 근데 다만 그런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표현하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지점들이 생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표현하면서 만들면서 작업을 만들면서 예전엔 근데 이건 모든 작품이 다 그렇다. 매 작품마다 사실은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해도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 모든 작품이 그랬네요. 제 말은 그냥 더 재밌다? 안 하던 걸 하니까 더 즐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건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유사한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에서도 사실 작가는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되게 많은 경우에 안 그런 작가들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펑크에서 온 소년을 쓸 때 재밌었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자세한 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 펑쿠이가 실제로 대만에 있는 작은 섬마을이라고 알고 있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다면 이 주인공인 에드워드 탕을 펑쿠이 출신으로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펑크에 가보고 싶어서. 근데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소설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 볼테르가 그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소설을 쓸 때 이 캉디드가 유럽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볼테르는 여행을 거의 안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그게 떠올랐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정지돈 작가의 작품에는 동물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작가들 중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한 번쯤은 등장할 법도 한데 여태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는 동동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등장합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요. 먼저 왜 지금까지 작품에 동물들을 등장시키지 않으셨는지, 혹시 동물들을 싫어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 작품에서 동동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정작 그러니까 처음에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장면은 얼마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개를 싫어하세요? 두 질문이 같은 질문이네요. 아니죠. 개를 싫어하냐는 거잖아요. 앞에 건 동물 일반, 뒤에는 이제 개를 싫어하시냐고 제가 특정해서 여쭤봤죠. 저는 동물을 진짜 사랑하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나요? 근데 그럼 왜 여태까지는 뭐 사랑하면 다 써야 되나요? 근데 그냥 저는 제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다 보잖아요. 개나 고양이. 그래서 보고 막 와 막 너무 예쁘다 막 좋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척하지 말라고. 가식적으로 보인다. 네,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 좋아해야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노력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력도 못하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지는 이 소설을 읽으시면 같은 궁금증이 떠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에 동동이가 등장하는데 이 급성 후천성 망막병증,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이 SARD라는 희귀병을 앓는데 이게 이제 시력을 잃는 거잖아요. 동동이라는 개가 정지훈 작가님 소설에 처음 등장했는데 희귀병을 앓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개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거 맞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천하의 죽일 놈 같은데 제가 소설 쓸 때쯤에 그 어디 편집샵 같은 데를 들렸는데 거기에서 기르는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개가 엄청 귀여운데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왜요? 비웃나요? 믿을 수 없나요? 약간 지금 개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개들은 나를 좋아한다. 이걸 좀 강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그걸 강조해서 뭐 하겠어요. 진짜 웃긴다. 무슨 동물병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걔가 저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다리에 막 볼을 부비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귀여웠는데 근데 행동이 약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아까 말한 병 SARD 사드라는 그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다.
근데 이제 걔는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저희보다 훨씬 낮아서 후각, 청각 그렇죠.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 했는데 그 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는 정확히 아니지만 어쨌든 소설 속에서도 바이러스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하지만 걔들은 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걔를 실제로 처음 봤을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걔를 실제로 만났으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었는데 그곳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이런 얘기는 하지 말까요? 그걸 음료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네. 네 저희는 다른 감각을 사용해서 주제 사람하고 소설 같네요. 눈먼 자들의 도시 같은. 네. 주제 사람하고요. 오랜만에 듣네. 되게 그 방금 이제 어떻게 동동이가 그 사드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편집숍에 가서 우연히 강아지를 만났고 그 강아지가 우연히 이제 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설에 쓰신 건데 평소 작품을 쓰실 때 이렇게 우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연이 그냥 거의 다죠 뭐 작품에서. 저는 진짜 우선은 기본적으로 소설 쓸 때 계획을 안 해요. 계획을 아예 안 하세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계획을 해도 그리고 만약에 뭐 떠오르면 결말이 이렇게 해야지 떠오르면 그대로 쓴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너무 재미가 없고 쓸 수도 없고 예전에 막 제가 원래 영화 전공인데 시나리오 쓸 때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딱 설계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거기에 따라서 관객을 어떻게 해야 하고 막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소설은 절대로 그렇게 저는 하지 않고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우연이 내가 실제 삶에서 일어난 우연이건 쓰면서 일어난 우연이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근데 뭐 우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열려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수많은 저를 통과하는 제가 마주치는 어떤 우연들이나 연상들이 됐건 근데 이러한 우연을 작품이라는 형식 안에 어떻게 통합하는가의 문제가 사실은 예술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삶도 사실은 사는 것도 다 우연들이잖아요. 계획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되게 우연들의 종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 때문에 되게 세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다 우연들이지만 저희 삶이 그렇다고 해서 막 특별히 막 되게 대단한 우연이 있거나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트랙에서 특별히 막 벗어나거나 하지만 근데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가끔은 큰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큰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뭔가 모든 것이 다 아작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방향들, 새로운 사고들을 해나가면서 또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하지만 그것들에는 늘 열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는가가 엄청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작품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연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흥이라고 그냥 말하고 싶어요. 되게 단순한 단어로 그 감흥들이 작품을 읽을 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이제 쓰시고 싶으신 분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이 라인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따라하기가 비교적 쉽잖아요. 철저하게 노력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글을 쓰고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쌓아가는 과정이 연상이 되는데 우연에 이제 우연을 중요시하고 약간 작품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날 이렇게 진행한다 이를테면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우연이 내 작품에 적합한 우연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포착해서 써야 되지? 약간 이런 막막함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독자분들한테 뭐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볼라뇨가 그런 말, 로베르토 볼라뇨가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작가는 어둠 속에 고개를 들이밀 줄 아는, 뭐 어둠 속으로 뛰어내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잡았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저 목이 잘 잡아요. 소설 쓰려면 이렇게 순발력이 뛰어나야 된다. 우연. 죄송합니다. 어쨌든 생명을 죽였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것도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우연하니까 되게 막 예술적이고 우연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기질의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계획을 하건 안 하건 더 쉽고 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선은 이 그런 우연에 열려 있는 것도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포착한 능력이라는 것도 지금 정현 씨가 말한 것처럼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열어놓고 쓰면 우선 작품이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되고 다 쓰고 나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썼는데 네. 이 계획도 없고 하니까 내용이 막 엉망진창이고 풀리지도 않고 억지스러워지고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습작 시절에 썼던 작품들 보면 그냥 다 되게 버린 작품들이 많고 그렇게 써서 그렇게 된 거죠. 나름 잘 쓴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소위 말하는 플롯이라는 것에 등장인물들의 어떤 욕망과 동기와 사건 같은 거 뭐 100%다 짜여지진 않았지만 되게 많이 짜여진 상태로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되게 많이. 그러다가 어느 소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건축이냐 혁명이냐인데 건축이냐 혁명이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계획하에 도저히 그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고 심지어 그때는 그 실존 인물의 삶인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 실존 인물의 삶을 소위 말하는 저의 이 소설적 플롯이랑 주제 안에 끼워 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역겹기까지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저희가 어떤 특정 작품을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팩션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그런 것들 보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이건 아니다. 뭐 그런 감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쓸 수 없고 그럼 과연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러면 그냥 이끄는 대로 가보자. 소위 말해서 망해서 못 쓰고 이상한 작품 나오면 발표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썼는데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썼는데 이게 전혀 그 전에 내가 계획해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형태로 완성이 돼서 그 구조물이 서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프랭크 게리 같은 애들이 컴퓨터로 돌려서 설계해서 구조를 만들듯이 이것이 어떤 그 우연들이 들어오고 그 우연을 내가 결국은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힘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능해지는 순간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쓸 때 너무 두렵죠. 아 노력한 거 다 날라가겠다 싶을 때도 있고 더 이상 못 쓰겠다 진짜 막막하고 막 다음 장 어떡하지? 사실 정해진 걸 매일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고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노동이죠, 노동. 근데 이거는 그런 노동하고는 완전 다르고 루틴도 전혀 없고 그냥 막 안 써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이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근데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말지 뭐. 안 되면 말지 뭐.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제가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작가들은 프로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마추어리즘과 프로 이렇게 두 개를 굳이 놔둔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술에서 문학에서도 아마추어리즘이 득세했었던 때가 있고 프로의식이 되게 중요했던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나 한국의 문단의 지형에서는 프로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로이면서 동시에 프로의식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말인즉슨 아마추어리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언제 못해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의식 같은 거. 프로라는 건 돈을 받는 만큼 무조건 대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책임감의 의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네, 진짜 좀 재밌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너무 네 너무 뭐요?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품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작품에서 이제 탕이 동동이를 데리고 새벽 1시에 한강을 산책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에 빠진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구해주죠. 그 여성이 지수인데 이제 그 탕이 지수를 구하는 와중에 이제 동동이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탕이 이제 지수를 구하고 났더니 지수가 아마 이제 소설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탕한테 이제 뭐라고 하죠. 자기 자살하는 자기를 말렸다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재밌었는데 약간 스포일링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제 지수가 자살을 시도하는데 작품 속에서는 정작 지수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서술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소설 꼭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저처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에는 딱 목숨을 구해주면 아 고맙습니다. 사실 사업에 실패하고 뭐 약간 이건 좀 과장이지만 아무튼 정말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 이것도 실제 사건 같은 데서 영감을 받았어요. 아까 네네. 한강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한강에 인도교가 처음 생겼을 때 당시에 그게 1917년인가? 아무튼 굉장히 20세기 초반이죠. 식민지 시절인데 그렇죠. 인도교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구경거리니까 한강을 처음으로 막 걸어서 건널 수 있으니까 막 구경 가고 했는데 동시에 되게 자살자가 속출했대요. 한국은 그때부터 네, 예나 지금이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정말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자살자 속출했는데 그때 그래 기사가 있는데 기사 중에 기사가 웃긴 게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재밌고 슬프기도 하고 약간 우픈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여성이 자살 시도를 해서 했다가 근데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경찰서에서 순찰대를 만들어 놓고 늘 순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한 거예요, 그 여성을. 구해서 경찰서에 가서 기사에서 왜 그랬냐, 왜 자살하려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여성이 한 말이 살기 싫다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유 불문하고 그쵸? 그 말인 거죠. 살기 싫다는데 왜 살기 싫냐? 이유를 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는 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야 사업이 망해도 저기 사는 사람들을 봐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아니면은 뭐 그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이럴 수 없죠. 뭐 사업이 망하고 아니면 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 죽을 만하네 죽어라. 그럼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가서 죽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구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그 이유라는 것이 그 전과 다르게 기능할 수 없고 이유라는 것을 묻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질문 들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 거고 소설 쓰면서는 그냥 쓸 때는 그냥 감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쓰지 않는 게 맞다.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내가 그걸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내면적 이유 합리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자살을 하고 있지 않는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 아까 말했듯이 그 이유를 묻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거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통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건들이 각각의 사연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딱 정해진 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자살한다 그러면 말한 것처럼 아 그렇게 자살하면 안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제가 왜 이 생각이 났냐면은 예전에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남자인데 이혼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안 됐다,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이혼할 정도였으면 그 결혼은 불행했던 건데 그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모든 이혼은 차선이다. 그런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제 최선이었겠지만 이미 한 이상 이혼한 게 베스트다라는 말을 하는데 약간 그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요. 한마디로 베스트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건가요? 태어나지 않는 자살은 편이 차선이다. 낫다.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탕이 그렇게 해서 지수를 구하고 지수랑 같이 이제 밤새도록 이제 동동이를 찾아다니잖아요. 한강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를테면 뭐 낚시를 하고 있는 이제 헬스장 사장, 망한 헬스장 사장인 김 씨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동물들도 만나기도 하는데 결국 찾지를 못하고 이제 동이 트죠. 근데 그때 탕이 자전거를 타고 헤어진 준강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누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합정역 사거리에서 아침해가 이제 완연히 떠올라서 태양이 이제 황금빛으로 빛나는데 물론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아무튼 거기 합정역 사거리에서 해가 이렇게 황금빛으로 떠오르는데 저 맞은편 횡단보도 맞은편에 거짓말처럼 이제 준강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준강이 옆에 뭔가를 데리고 있는데 그게 또 하필 동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강과 동동이를 다시 만나고 사실 탕은 준강하고 잘 되고 싶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이제 준강은 차갑게 동동이를 간수 잘하라는 말만 하고 동동이를 주고 떠나가죠.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 결말 스포일링인데 사실 결말 이렇게 다 말해버리면 근데 이게 결말이 근데 중요한 소설은 아니잖아요. 그치, 결말 봐도 상관없죠. 그렇죠. 저 그 식스센스에서 브루스 윌리스 귀신인 거 알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그 이야기 듣고 봤는데 귀신이라는 사실을 까먹었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끝날 때 되니까 귀신이라고 그래서 귀신? 아 맞다 들었지 막 이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결말 이야기 자체보다는 뭐 아주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독자분들 읽으신 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동동이가 다시 나왔다고 이제 묘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동동이가 중간과 같이 서 있었다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동동이라는 폰트가 앞서 나왔던 동동이란 폰트랑 약간 다르지 않아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른 건 아닌데 뭐 명조랑 고딕처럼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약간 같은 바탕체인데 앞에 동동이는 그냥 바탕체라면 이제 뒤에 동동이는 함초롱 바탕체 같은 느낌으로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함초롱 바탕체. 제가 이제 떠오르는 얘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되게 미묘하게 바뀐 그 느낌이 있어서 그게 뭐 의도된 건지 편집 실수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 너무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편집 실수 아닐까요? 아니 모르겠네요 저는. 그걸 그렇게 어떡하지? 편집 실수를 할 수 있나요? 신기하네요. 편집자가 제 몰래 바꿨나?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고 나니까 약간 그 제가 좀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당연하죠. 앞에 한 50쪽. 아니죠. 도 선생님의 글은 그럴 수 없죠. 다 봤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일루샤가 나오잖아요. 일루샤가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인데 들깨를 일루샤가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맞나요? 본 지 오래돼갖고 잘 생각이 안 모르겠네. 나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근데 들깨를 기르죠. 들깨를 우연히 만난 들깨한테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먹이도 주면서 기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슬픈 거죠. 사실 개를 잃어버린다는 게. 그래서 막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다른 이제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개를 다시 이제 다른 개를 길러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다. 그 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이제 다른 이제 친구 하나가 똑같이 생긴 개를 어디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도스토옙스키가 약간 그렇게 처리를 한 게 이게 정말 똑같은 개인지 닮기만 한 개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서술상으로는 굉장히 닮은 개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일루샤가 이 개를 보고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잃어버린 개가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약간 근데 이제 그 개가 잃어버리기 전과 돌아온 후에 개가 같은 개인지 아닌 개인지는 실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네, 건가요?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을 노리신 게 아닌가라고 제가 확대 해석을 한 건가요? 어떠세요? 글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도스토옙스키 말씀하신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네, 소설에서 그랬던 건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그걸 다시 찾으면은 그것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쉽게 뭐 그냥 비유를 하면 헤어진 연인 사랑을 잃었다 다시 찾으면 근데 달라지잖아요. 그 전과 같지 않잖아요. 아무리 같으려고 해도. 그렇죠. 뭔가가 달라지죠. 네. 네. 좋게든 나쁘게든. 그렇죠. 네.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찾는 과정에서 어떤 위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찾는 저희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을 때는 예전과 같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찾지만 그 찾는 과정에서 나도 달라지고 그 찾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대상도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한 번 잃은 것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는 건가? 너무 띵언이네요. 헤라클레이토스인가? 진짜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되게 절망적이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뭐 잃어버린 유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처럼 그런 것이냐면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그런 식으로 이것을 뭔가 절망적이고 뭔가 안타까운 것으로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상실이라는 것이 동시에 그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도스토옙스키 그 예를 그리고 저희가 뭐 둘 다 재밌게 본 하지만 이렇게 그쵸. 관광객의 네. 철학에서 되게 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다시 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우연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다시 찾는 그 과정에서는 애초에 우리의 존재가 그랬듯이 이것은 어떤 우연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까 해주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우연을 작품에 받아들이고 우연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아마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우연에 이제 열려 있다가도 그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거나 얻게 되면 이제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다시 잃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다시 우연에 맡긴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계속 항상 어쨌든 우연이라는 것에 열려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뭐 되게 쉬운 예로 아까 말했듯이 헤어진 연인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예전엔 안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엔 안 그랬죠. 예전이 아니잖아요. 변화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지돈 작가님 소설도 물론 재밌지만 소설 뒤에 실린 이제 작가의 말, 작가 노트도 항상 재밌잖아요. 근데 이 작품의 작가 노트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상 깊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영화의 움직임을 상상하며 썼다라고 쓰셨어요. 근데 이 영화의 움직임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어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걸음이야말로 시각적 독백의 수단이라는 이 말을 또 인용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그런 말을 왜 썼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영화는 카메라가 움직이잖아요. 트래킹샷 같은 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트래킹샷, 배경과 인물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일이 일어난 뒤에 그냥 그 카메라와 그거 인물의 이동만 존재하는. 근데 그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사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건이 시작하기 전, 사건이 끝나고 난 뒤, 아니면 사건과 무관하게 이동하고 있는 그것들이 저를 되게 사로잡는데, 문학에서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건 너무나 다 사실 힘든 일이죠. 어떤 막 또 묘사가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막 진짜 현란한 묘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진짜 그런 거 보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고 난 뒤에 다른 것보다 뭐 이 안에 대사들, 서술들, 수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어떤 여정, 그 주인공이 탕이 동동을 찾아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그 여정 전체가 그냥 어떤 이동처럼, 선처럼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펑쿠에서 온 소년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어, 그리고 불어,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가장 호응이 있나요? 세 나라 다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네. 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음, 나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소설 영화화 판권도 팔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정지훈 작가님 작품 중에 최초로 영화화 판권이 팔렸는데 팔린 거 맞죠? 근데 네, 네, 정말 축하드리고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판권이 팔리는 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영화를 만들어 본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지돈 작가님이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이 판권이 팔렸다는 의미가 이 원작 소설가가 시나리오로 각색까지 해야 된다. 이거면 약간 저주 비슷할 수 있는데 그건 딴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영화 판권 팔리면 좋죠. 돈 생기니까. 이 소설로는 그냥 벌 수 없는 돈,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제가 뭐 인세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좋죠. 그래서 네,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아니 그래도 이 영화화라는 게 작가들한테는, 소설가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생계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돈, 중요한 돈이
제가 돈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네요. 아무튼 돈이 이제 보탬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소설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소설이라는 작은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세계가 어쨌든 내 머릿속에 있고 읽는 사람들 머리에서 각각의 버전으로 뭐 재생이 되겠지만 이거는 딱 물리적인 사건으로서 실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독하에 배우들이 그것을 연기하고 카메라가 담는 거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상상한 세계가 현실이 돼서 눈앞에 펼쳐진다? 현실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약간 신기한 느낌이 가끔 들긴 하죠. 뭔가 제가 뭐 정확히 영화화된 적은 없지만 제 작품을 가지고 오디오 드라마 같이 만든다거나 뭔가 그런 걸 했을 때 배우들이 그 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약간 신기한 느낌은 잠깐씩 드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소설이 약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는데, 문학을 제가 접근할 때 문학을 기본적으로 현실의 밑바탕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언어 예술이고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 소위 말하는 실물, 우리가 보는 언어가 아닌 실물로 구현되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막 그렇게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를테면 사람이 막 이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반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는 작가분들도 있지만 반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지 그 단어를 쓰는 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 언어를 쓰는 감들이 중요한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 표현, 그 언어적 표현 그 자체가 현실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에서 구현됐을 때는 이게 더 그 아주 쉽게 표피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어떤 문장으로 묘사를 할 때 현실로 이걸 이렇게 구현했을 때 이렇게 생기면 아름다울 거야 하고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지점들로 묘사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이런 언어와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을 했을 때 언어적으로 봤을 때 훨씬 흥미로워라고, 현실로 그게 구현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물리적인 뭔가 형상을 진짜 가지는 것이 저한테 막 되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렇다고는 해도 이게 영화화가 된다면 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배우가 맡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도 없으세요? 있죠. 배우가 안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맡아야 돼요? 일반인. 아, 이게 근데 영화마다 다른데 전 또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약간 페드로 코스타 같은 느낌인가요? 너무 재미없네요. 그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정도? 그러니까 진짜 배우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는 배우들이 나와서 어울리는 이야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영화들. 근데 제 작품의 내용상 이게 과연 그런 진짜 배우 같은 배우들, 얼굴들,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면 이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막 그냥 일반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영화는 다 좋아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작품들 보면 가끔 영화 보면 그런 게 저는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게 영화의 장점이자 이상한 점인데, 아는 얼굴이 나와서 자꾸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배우들이 이제 네. 똑같은 배우가 영화마다 다른 역할을 그쵸. 하는 게, 네네.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이상해요. 그게 너무, 근데 그게 또 재밌지 않나요? 그게 재미죠. 어. 그게 영화의 재미죠. 그게 어울리는 영화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안 어울리는 영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어울리는 영화들에는 다른 방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인 배우를 쓴다거나 그 사람 본인으로 등장시켜 버린다거나, 아빠스 키아로스타미가 그렇게 그쵸. 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굳이 말하자면 펑크이에서 온 소년이 영화됐을 때는 저는 뭐 그냥 그런 경우가 일반인이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가 판단할 그렇죠. 몫이 아니죠. 저는 돈만 받고 그냥 사라지는 역할이죠. 네,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그럼 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독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거 말씀하셔야죠. 아, 감사합니다. 뭐요? 펑크에서 온 소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약간 이런 걸로. 정현 씨가 말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